25년 경력의 중국 최고 전략가가 전 세계 생방송에서 단언했습니다. 미국은 끝났다. 또한 한국은 하청업체일 뿐이다. 하지만 단 24시간 만에 그의 세계관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지고 중동의 지도가 새로 그려질 때 그 핵심에 서 있던 건 중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다. 새로운 질서를 지킬 자격을 팔고 있었다. 14억 대국 중국이 거대한 덩치라는 족쇄에 묶여 있을 때 한국은 소리 없이 저 어원 세계의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는 참혹했죠. 중국 수석 연구원이 밤을 지새우며 써내려간 뼈아픈 참회록.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언하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보좌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생방송 시작 2분 전이었죠. 저는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25년입니다. 내가 언제 틀렸습니까? 그리고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안보포럼 생방송. 전 세계 전문가 408명이 참석한 자리였죠. 실시간 중계 카메라가 12대. 시청자 수는 수천만 단위였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빨간 불이 켜졌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패널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장웨이룬 중국 국가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칭화대 국제정치학 박사, 1대1로 초기 설계에 참여한 전략가, 그런 사람이 전 세계 앞에서 단언한 겁니다. 패널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이었으니까요. 중동 에너지 루트, 미국 군사 전략, 공급망 재편. 제가 읽지 못한 판은 없었습니다. 정부 고위급 비공식 브리핑만 수십 차례. 그 자리에서 제 분석이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늘 그래왔죠. 그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코트를 걸치고 채 올라탔습니다. 베이징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아무런 불안도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발언이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웨이론의 분석은 또 한 번 적중했다고요. 그런데 24시간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웨이룬, 지금 뉴스 봤습니까?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동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란 핵심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지휘부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핵심 군사시설 타격, 지휘체계 전면 붕괴, 중동 정세 급변. 제 시나리오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이 직접 타격했다는 겁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장 연구위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동료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죠. 어제 생방송 발언,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 연구위원이 틀렸다고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죠. 25년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제가 아는 장웨이룬이 아니었죠. 눈 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죠. 불이 꺼진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틀릴 리가 없다고.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고. 분석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3명의 연구원이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셋 다 고개를 돌렸죠.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해 보십시오. 장 연구위원님, 기존 시나리오가 전부 깨졌습니다. 이란 지휘부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가능성은 저희 모델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빠진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석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고 있었죠.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화면을 하나하나 넘겼죠. 기존에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동 에너지 루트 분석, 이란 군사력 평가, 미국 개입 시나리오. 전부 제가 직접 설계한 자료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실과 맞는 게 하나도 없었죠.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았죠. 연구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25년간 이 분석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틀렸다.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어젯밤 발언에 대해 한 말씀 하시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었죠. 25년간 단 한 번도 말문이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보좌관이 옆에서 노코멘트를 외치며 저를 빼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흘러갔지만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같은 도시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분석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죠. 화면 6개를 동시에 펼쳐놓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봤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왜 틀렸는지 모른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죠. 분석객의 오판은 치욕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오판은 공포입니다. 위성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군사 이동 기록, 물류 계약서, 에너지 협정문. 하나씩 다시 확인했죠. 커피를 4잔째 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물류 계약이 최근 6개월간 급증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구간에서만요. 페르시아만 연안, 인도양 항구, 아라비아 반도 내륙 철도 노선. 이건 제 기존 분석에 없던 움직임이었죠. 이 계약들 발주처가 어딥니까? 연구원이 데이터를 넘기면서 대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했습니까? 네. 항구건설, 철도 인프라, 그리고 방산 계약까지 전부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동판이 뒤집어지는 이 시점에 한국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한국은 제 분석 프레임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나라, 그 정도였죠. 전략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이 이쪽에 이렇게 깊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넘길수록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왔죠. 항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철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요. 그런데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기 전부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동 전역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이건 언제부터입니까? 최소 1년 전부터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1년 전이요? 그러면 이란 사태가 터지기 한참 전부터 준비된 거란 말입니까? 이건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었죠.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세계를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중동의 모든 판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중동 프로젝트를 분석하던 때였죠. 한국 기업 하나가 눈에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납기, 군사 인프라와 민간 인프라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당시 저는 보고서 한 줄로 정리하고 넘겼죠. 한국은 효율적인 하청업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무시했던 그 한 줄이 머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분석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예 다른 판을 보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전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중동의 군사적 재편, 그런 프레임으로만 세상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전쟁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향해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줄줄이 떠 있었죠. 항구, 철도, 에너지, 방산, 점들이 하나씩 찍혀 있었습니다. 아직은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점들이 연결되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데이터가 떠올랐죠. 중동 전역에 찍혀있던 한국 기업들의 이름, 항구, 철도, 방산, 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점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분석실에서 데이터를 뒤지고 있는데 오래된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죠. 웨이룬, 한 가지 보내줄 게 있다. 리쟁워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였죠. 정부 쪽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라 평소에도 비공개 자료를 종종 넘겨주곤 했습니다. 뭡니까? 직접 보면 안다.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답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 하나가 있었죠. 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본 적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상 정도로 치부했죠.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인도 서해안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아라비아 하해를 건너 페르시아만 연안 항구에 도착하죠. 거기서 철도로 연결됩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해서 지중해 동안까지, 그리고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규모가 커졌죠. 철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항구 건설, 에너지 파이프라인, 해저 데이터 케이블, 물류, 에너지, 정보,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라인으로 묶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길이 아니었죠. 인도에서 유럽까지 중국을 완전히 우회하는 통합 인프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 앞을 서성거렸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쟁워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 문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처는 묻지 마라. 중요한 건 내용이다. 이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웨이룬, 네가 분석가잖아. 직접 판단해.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지도를 펼쳤죠.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동을 관통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선을 직접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존 해상 물류 루트를 나란히 놓았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존 루트를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인도양을 건너고 홍해를 통과하고 수에즈 운하를 빠져나가야 하죠. 이 루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하나만 막혀도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컨테이너선 한 척이 운하를 가로막았을 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홍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장 세력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죠. 보험료가 치솟고 선사들이 루트를 우회하고 비용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트는 이미 한계에 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연구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서를 같이 분석합니다. 연구원 하나가 화면을 보더니 물었죠. 장 연구위원님, 이건 새로운 물류 루트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물류 루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연구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물류만 보면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붙어 있죠. 데이터 케이블도 같이 깔립니다. 항구는 단순 하역장이 아니라 경제 특구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건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닙니다. 경제 구조 자체를 새로 짜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국제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런 규모의 구상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놓친 게 아니었죠. 무시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넘긴 겁니다. 그때 하나가 더 보였습니다. 이 회랑의 경로를 다시 찬찬히 따라가 봤죠. 인도에서 출발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 길, 이 경로 위에 중국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켜가고 있었죠. 잠깐, 이건 설마. 저는 다시 1대1로 지도를 꺼냈습니다. 제가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그 프로젝트였죠. 중국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길,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길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길은
우리의 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대안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건 대체입니다. 우리를 빼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그러면 이란 사태와 이게 연결됩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이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동의 불안 요소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회랑이 지나가는 경로가 안정되죠. 군사적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란은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란을 정리하는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닦는 작업이었던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전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시설이 무너지고 지휘부가 붕괴되는 걸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설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처음부터 설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연구원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대답하는 순간 제가 25년간 쌓아온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그때 연구원 하나가 추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이 회랑 프로젝트의 주요 계약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항구건설 계약, 철도 인프라 계약, 에너지 설비 계약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그런데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항구건설의 한국, 철도 인프라의 한국, 방산 장비 납품의 한국, 회랑의 핵심 구간마다 한국 기업의 이름이 박혀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왜 한국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한국은 이미 이 새로운 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제가 전쟁의 포화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머릿속으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건 설계다. 그리고 그 설계 안에 한국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분석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죠. 화면 위에 떠있는 지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인도에서 중동을 관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선, 그리고 그 선 위에 찍혀있는 한국의 이름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직 알지 못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죠. 인도에서 중동을 관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길 위에 박혀있는 한국의 이름들. 제가 보고 있던 세계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충격, 이 모든 게 뒤엉켜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파기로 했습니다. 이 회랑이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그걸 알아내야 했죠. 리쟁워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 무역협정입니다. 이 회랑과 연결된 무역 구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리쟁워가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웨이룬, 네가 찾고 있는 게 뭔지 나도 안다. 하지만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무슨 뜻입니까? 인도와 유럽 사이에 무역협정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직접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통상보고서, 국제기구 발표 자료, 경제 전문지 분석, 하나씩 뒤져봤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인도와 유럽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향이었죠. 일부 품목은 관세를 아예 없애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중얼거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서 유럽까지 물건을 보내는 새로운 길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움직이는 물건에 대한 관세까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류비는 줄고 관세도 사라지고 속도까지 빨라지는 겁니다. 기존 해상 루트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구조에서 중국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전부 다시 정리합니다. 최근 3년치 전부요. 장 연구위원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관련 정책만 추려내십시오. 연구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틀이 걸렸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쭉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반도체 수출 통제, 첨단 장비 중국 반입 금지, 핵심 기술 이전 차단, 중국 기업 투자 제한, 동맹국에 대한 공급망 재편 압박, 인도 제조업 육성 지원, 중동 인프라 투자 확대, 하나하나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수십 번 본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것들을 한 줄로 이어놓자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죠. 이건 구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중국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죠. 왼쪽에 기존 세계 구조를 그렸습니다. 중국이 중심에 있는 공급망, 세계의 공장, 1대1로로 연결된 네트워크. 제가 25년간 분석해온 세계였죠. 그리고 오른쪽에 새로운 구조를 그렸습니다.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회랑,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에서, 제조는 인도와 동남아에서, 에너지는 중동에서, 그리고 소비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 구조에 중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마커를 내려놓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느꼈던 그 떨림과는 다른 종류였죠. 그때는 오판의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제가 25년간 믿어왔던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공포.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이건 제 분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기초였죠. 중국이 성장하고 중국이 확장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된다. 이 전제 위에 제 커리어 전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중국 없이 돌아가는 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합시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여기서 멈추면 저는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에서 한국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1장에서 발견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 2장에서 확인한 회랑 프로젝트 참여, 이것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를 전부 모아보십시오. 중동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연구원이 정리한 자료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봤죠.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중동 수출 증가율, 방산 수출 계약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건수,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배터리 시장 장악력, 조선 수주 잔량, 하나하나가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이 수치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동시에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면서 배터리도 만들고, 군함을 건조하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도 수출하고, 중동에서 항구를 짓고 철도를 깔면서 자동차까지 전 세계에 팔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요? 장 연구위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방산 계약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그 상대국이 흥미롭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상대국 목록이 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이 새로운 회랑의 경로 위에 있거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구조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를 깔고 무기를 공급하고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이 구조가 돌아가려면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판에서 핵심이라고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효율적인 제조국 정도로만 봤습니다. 전략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요. 판이 바뀌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요. 리쟁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쟁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뭔데? 이 새로운 구조에서 중국의 자리가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쟁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웨일은 너도 알잖아. 이 판에서 우리 자리는 없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분석실 창가에 서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 대국, 군사 강국. 그런데 지금 세계가 새로 짜고 있는 판에서 이 거대한 나라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겁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돌아서서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왼쪽에 그려놓은 기존 세계 구조, 중국이 한가운데 있는 그 그림. 제가 1대1로를 설계할 때 꿈꿨던 세계였죠.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길이 연결되는 세계. 그 옆에 그려진 새로운 구조, 중국이 빠져있는 그 그림.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대1로 제가 만든 판이었습니다.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그 프로젝트. 중국이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거대한 꿈이었죠. 저는 그 꿈의 일부였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면 중국은 세계의 중심에 영원히 서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우리의 꿈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결하려던 세계를 우리 없이 연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국이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자에 천천히 앉았죠. 화면의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세계를 분석해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죠. 판이 바뀌는 걸 보지 못한 적이요. 그런데 지금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빼놓고요. 그리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나라가 제가 25년간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잘못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 세계를 읽는 방법 자체가 틀렸던 건 아닐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계속 돌아갔죠. 인도에서 중동을 관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선, 그 선 위에 찍혀있는 한국의 이름들, 그리고 그 선 어디에도 없는 중국, 천장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 판을 설계한 건 누구인가? 답은 하나였죠.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지금 한계에 와 있었거든요. 중동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았고 군사적 피로가 누적돼 있었고 국내 정치도 분열돼 있었죠. 생방송에서 제가 단언했던 것도 바로 그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판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그 분석이 틀렸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거대한 구조를 설계할 만큼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분석실에 출근하자마자 연구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미군 전력 이동 데이터를 전부 뜯어봅니다. 장 연구위원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중동 전역입니다. 최근 1년간 미군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병력, 장비, 방공체계 전부요. 연구원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위성 데이터, 군사 전문지 분석, 공개 출처 정보, 전부 끌어모았죠.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을 때 저는 첫 페이지부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죠.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중동 핵심 거점에 집중 배치돼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병력이 빠지고 있었죠. 이라크 일부 기지 축소, 시리아 주변 전력 감축. 외형상으로 보면 미국은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으니 감당이 안 돼서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게 제 기존 분석과 일치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면서 말했죠.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개입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연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철수 패턴이 너무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연구원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 미군 전력 이동 경로가 화살표로 표시돼 있었죠.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시간순으로 정렬해서 다시 보여줬을 때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지는 지역과 남는 지역이 너무 정확하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만 선별적으로 빠지고 있었죠. 불안정한 구간,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점, 거기서만 병력을 뺐습니다. 반면에 핵심 항구, 에너지 거점, 통신 허브, 이런 곳에는 오히려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죠. 이건 후퇴가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이 저를 봤죠. 후퇴가 아니라면 뭡니까? 정리입니다. 필요 없는 곳은 버리고 필요한 곳만 남기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 앞을 천천히 걸었죠.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이 완성될수록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연구원들에게 말했죠. 미군이 남아있는 거점들을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인도, 중동, 유럽 회랑의 경로를 겹쳐 놓아 보십시오. 연구원이 작업하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장 연구위원님, 됐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미군 잔류 거점과 회랑 경로가 겹쳐져 있었죠.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미군이 남아있는 곳은 새로운 회랑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항구, 에너지 거점, 데이터 허브. 미국은 회랑의 핵심 구간을 군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버렸죠. 필요 없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구원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이 회랑을 염두에 두고 병력을 재배치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인정하는 순간 제가 생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확정되니까요. 미국은 한계에 와 있다. 이 판을 통제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미국은 한계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판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직접 군대를 보내고 직접 전쟁을 하고 직접 통제하는 방식, 그걸 버린 겁니다. 대신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죠. 경제 구조로 통제하는 방식,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동맹을 세우고 그 동맹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죠. 여기를 보십시오. 기존 미국의 중동 전략을 그렸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기지를 세우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죠. 인명피해도 컸고 국내 여론도 악화됐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제 분석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이 방식에 지쳐 있었다는 건 맞았죠.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쳐서 포기한 게 아니라 지쳤기 때문에 방식을 바꾼 거였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보십시오.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회랑이 중심입니다. 경제 인프라가 깔리고 그 위에 무역협정이 올라가고 핵심 거점만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구조.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적으로 묶는 거죠. 이 구조에 들어오면 번영하고 들어오지 못하면 고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빠지는 나라가 어딥니까? 연구원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중국입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죠. 그때 리쟁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웨이룬 뉴스 봤나? 무슨 뉴스입니까? 미국이 중동 핵심 항구 3곳에 대한 장기 사용 협정을 체결했다. 공식 발표가 나왔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떤 항구입니까? 리쟁워가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전부 회랑 경로 위의 항구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쟁워, 이건 군사협정이 아닙니다. 뭔데? 경제 점령입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핵심 거점을 확보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연구원들도 침묵했습니다. 분석실 안에 키보드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착각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봤죠. 중동에서 발을 빼는 걸 보면서 힘이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방송에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말했죠. 자신 있게요. 하지만 미국은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 낡은 자리를 비우고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있었죠.
전쟁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에서 길과 항구와 데이터로 싸우는 전쟁으로, 그리고 그 새로운 전쟁에서 미국은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미군 잔류 거점, 회랑 경로, 무역협정 대상국, 방산 수출 계약,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지도 위에 올려놓았죠. 그 지도 위에서 한 가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이 새로운 구조, 경제회랑, 공급망 재편, 동맹 네트워크,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인프라를 깔고, 부품을 공급하고, 무기를 납품하고 있었죠. 미국이 판을 짜고 있다면 한국은 그 판 위에서 이미 뛰고 있었던 겁니다. 장 연구위원님,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 구조를 설계했다면 한국의 역할도 미국이 정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미국이 판을 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속도는 미국의 설계보다 빠릅니다. 미국이 자리를 만들기 전에 한국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 시점, 미국의 공식 협정 체결 시점, 비교해보면 한국이 먼저인 경우가 적지 않았죠. 한국은 미국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판이 바뀌는 걸 읽고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미국 뒤에 숨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한국은 판을 읽고 먼저 뛰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두 나라가 세계를 놓고 다투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죠. 며칠 동안 저는 이 새로운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인도에서 중동을 관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제회랑, 미국이 설계한 공급망 재편,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한국.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빠져들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저는 회랑 프로젝트의 구조도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감탄하려고 본 게 아니었죠. 약점을 찾으려고 봤습니다. 분석가의 본능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설계라도 반드시 빈칸은 있는 법이니까요. 인도 서해안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아라비아 해를 건너 페르시아만 연안 항구에 도착하죠. 거기서 철도가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합니다.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나란히 달리고 해저 데이터 케이블이 밑에 깔리죠. 지중해 동안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구간까지 물류, 에너지, 데이터 세 가지가 하나의 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설계만 놓고 보면 완벽했죠. 완벽합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돌렸죠. 장 연구위원님, 칭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게 진짜 완벽한지. 저는 구조도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랑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점검했죠. 첫 번째, 항구 건설과 운영, 인도 쪽 항구, 페르시아만 쪽 항구, 지중해 쪽 항구. 최소 3개의 대규모 항만이 필요합니다. 건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운영할 인력, 관리할 시스템, 유지할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철도 연결.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 사막 한가운데를 뚫어야 합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철도가 지나가는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전부 동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인프라. 파이프라인과 발전시설. 이건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구간이죠. 네 번째, 안보. 이 모든 인프라를 지켜야 합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테러 위협, 무장 세력, 국가 간 갈등. 이 길이 깔리는 순간 이 길을 노리는 세력도 생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과제들이었죠. 돈과 시간과 기술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5번째였습니다.
이걸 누가 통합 운영합니까? 저는 연구원들을 돌아보며 물었죠. 항구는 인도가 짓습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짓습니까? 철도는 사우디가 관리합니까? 요르단이 관리합니까? 에너지는 누가 공급하고 누가 분배합니까? 데이터 케이블은 누가 소유하고 누가 운영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랑에 참여하는 나라가 몇 개입니까? 연구원이 손가락을 꼽았죠.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최소 8개국입니다. 8개국이 하나의 시스템을 공동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답은 명백했죠. 없습니다. 한 번도요. 유럽연합도 27개국이 하나의 관세 시스템을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같은 문화권,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들끼리요. 그런데 이 회랑은 어떻습니까? 인도와 사우디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철도를 공유해야 하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파이프를 나눠 써야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구조도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죠. 아까까지 완벽해 보였던 그 설계가 지금은 구멍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쟁워, 나 좀 보자.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리쟁워는 1시간 만에 분석실로 왔죠.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걸 봐라. 저는 구조도를 보여줬습니다. 리쟁워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죠. 대단한 설계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여기를 봐라. 저는 빨간 동그라미를 가리켰습니다. 통합 운영 주체가 없다. 이 8개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을 돌리겠나?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나? 리쟁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공식 수교도 안 돼 있잖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인도와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가격을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요르단은 재정이 불안정하고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설계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지휘탑이 없는 군대와 같은 겁니다. 리쟁워가 등을 기대며 말했죠. 그러면 돼. 결론은 뭔데? 이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며칠간 무너져 있던 자존심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라도 운영체계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8개 나라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분쟁이 생기면 누가 조율합니까? 외부 공격이 오면 누가 방어합니까? 리쟁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웨일은 너 요즘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합니까?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잖아. 예전에 너라면 이 정도 구멍을 발견하면 그 구멍을 누가 메우고 있는지까지 봤을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리쟁워의 말이 맞았죠. 분석가는 문제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의 답까지 찾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문제를 찾자마자 거기서 멈추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답이 두려웠으니까요? 리쟁워가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간다. 하지만 웨일은 한마디만 더 하지. 뭡니까? 25년간 네가 틀린 적 없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분석이 아니야. 원하는 답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고르고 있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쟁워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덧붙였죠. 실패하길 바라는 건 분석이 아니라 기도야. 너는 분석가잖아, 웨일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분석실에 남았죠. 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리쟁워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랑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실패해야 했습니다. 이 구조가 성공하면 중국은 세계 질서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분석체계, 1대1로에 대한 믿음, 중국 중심의 세계관, 전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빈칸을 찾았을 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이건 안 되는 구조라고. 통합 운영 주체가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제 분석이 맞았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분석가가 아니라 겁쟁이였던 거죠. 데이터를 따라가는 대신 제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골라 담고 있었던 겁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짓을 지금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쟁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멍을 누가 메우고 있는지까지 봤을 거야. 실패하길 바라는 건 분석이 아니라 기도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장외일운, 너는 지금 분석가인가, 겁쟁인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다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한 가지씩 점검해 봤습니다. 이 회랑의 운영 공백, 그러니까 누가 실제로 이걸 돌리느냐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빠른 실행력. 8개 나라가 회의하고 조율하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 현장에서 실제로 인프라를 깔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력. 항구, 철도, 에너지, 데이터. 이 전부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죠. 셋째, 안보 능력. 이 길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역량. 넷째, 정치적 중립성. 참여국 모두와 적대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빠른 실행력, 기술력, 안보 능력, 정치적 중립성. 이 4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나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아온 데이터가 전부 떠 있었죠. 항구건설, 철도 인프라, 방산 수출, 제조업 역량,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하나의 이름 아래 전부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하지만 데이터는 말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랑의 빈칸, 그 운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나라.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 전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죠. 분석가로서 25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걸 부정하지 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라. 현실이 불편해도 현실을 인정해라. 그 원칙을 지금 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회랑은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빈칸이 있었죠. 통합 운영 주체가 없다는 것. 8개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로 인프라를 깔고 무기를 공급하고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가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이 빈칸의 답은 하나뿐이라고. 이 회랑이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빈칸이 이미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의해서 저는 그날 밤 분석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뭔가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빠져 있는 게 아니었죠. 이미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요. 25년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한국은 제 분석 프레임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경국,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제조 강국. 그 정도였죠. 전략을 설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따라가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제 앞에 쏟아진 데이터는 제가 아는 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1장부터 지금까지 나온 한국 관련 데이터를 전부 한 화면에 모아 보십시오. 연구원이 작업하는 동안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카페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세계관의 마지막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가 전부 정리돼 있었죠. 중동 항구 건설 계약 11건,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4건, 방산 수출 계약 12건, 에너지 설비 납품 5건, 데이터 통신 장비 공급 3건.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가 아니라 위치를 봤죠. 이 계약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찍어 보십시오. 연구원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점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죠. 페르시아만 연안 항구, 점 하나. 아라비아 반도 내륙 철도 구간, 점 하나.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에너지 시설,
점 하나. 아랍에미리트 방공체계, 점 하나. 인도양 해상통신 거점, 점 하나. 점이 찍힐 때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들이 찍히는 위치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경로와 정확히 겹치고 있었으니까요.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보이십니까?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도 보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요.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찍혀 있는 위치와 회랑의 핵심 구간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회랑의 물류 거점 위에 있었고, 철도는 회랑의 연결 구간 위에 있었고, 방산 계약은 회랑의 안보 취약 지점을 정확히 덮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회랑의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 겁니다. 연구원이 추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품목을 보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죠. 한국이 중동에 수출한 무기 체계 목록이 떴습니다.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하늘을 지키는 방패라고 불리는 무기였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 수십 킬로미터 밖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화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요? 중동에서요? 미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당시 제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배치된 위치를 보십시오. 연구원이 지도 위에 또 다른 점을 찍었습니다. 청운과 천무가 납품된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시설 주변, 아랍에미리트 항만 방어 구역, 회랑의 에너지 거점 인근.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네? 이건 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판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랑이 실제로 가동되려면 이 길을 지켜야 합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 무장 세력의 습격,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항구와 철도와 에너지 시설을 보호해야 합니다. 5장에서 제가 발견한 빈칸이 바로 이것이었죠. 통합 운영 주체가 없다는 것. 이 길을 실제로 돌리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를 깔면서 동시에 그 인프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까지 공급하고 있었으니까요. 리쟁호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죠. 쟁호, 지금 시간 되나? 무슨 일인데 또? 한국 방산에 대해 네가 아는 게 있나? 리쟁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쓴웃음이었습니다. 웨일은 너 아직도 한국 방산을 모르는 거야. 솔직히 깊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쪽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한국 무기를 우습게 보지. 리쟁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중동 현장에서 평판을 한번 들어봐라.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어떤데?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고 체계적이다.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느리지. 중국 무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신뢰가 바닥이야. 리쟁워가 한숨을 쉬었죠.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어.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라니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단순히 싼 무기를 판 게 아니야. 상대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읽었어. 사우디가 드론 방어의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청웅을 제안한 거지. 아랍에미리트가 원거리 타격 능력이 필요할 때 천무를 가져간 거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가격에 내놓은 거야. 이건 장사가 아니라 전략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리쟁워의 말이 맞았죠. 한국 방산 수출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대상국 목록은 회랑 참여국 목록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었죠. 그때 연구원 하나가 오래된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중동 프로젝트를 분석하던 시절의 보고서였죠. 그 안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죠. 한국 기업 비정상적 납기 속도, 군사 및 민간 인프라 동시 처리, 추가 분석 불필요, 추가 분석 불필요.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데이터를 무시했죠. 한국은 효율적인 하청업체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넘겼습니다. 단 한 줄로요? 그 한 줄이 지금 제 앞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연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정렬했죠.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작은 프로젝트 하나, 두 개, 눈에 띄지 않는 규모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계약 규모가 커지고 참여 분야가 넓어지고 진출 지역이 확대됐죠. 항구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항구를 지킬 방공체계를 납품하고 있었죠. 철도를 깔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에 통신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었죠. 에너지 설비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에너지 시설을 보호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출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짓고 연결하고 지키고.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5장에서 제가 발견한 빈칸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회랑의 치명적인 약점, 통합 운영 주체가 없다는 것. 8개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 그런데 지금 그 빈칸이 눈앞에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통합 운영 주체를 자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인프라를 깔고 무기를 공급하고 시스템을 연결하면서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소리 없이 들어왔으니까요.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성명서도 외교적 포석도 없었죠. 그냥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구 하나 짓고 철도 하나 깔고 미사일 하나 납품하고 그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구조 안으로 세우며든 겁니다. 중국이 거대한 깃발을 흔들며 1대1로를 선포했을 때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다고 발표했을 때 모든 언론이 보도했죠.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현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일을 끝내고 조용히 다음 현장으로 이동했죠. 깃발을 꽂는 대신 삽을 들었고 선언 대신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은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이 빈칸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회랑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죠. 통합 운영 주체가 없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중국도 괜찮을 거라고. 제 세계관도 지켜질 거라고. 하지만 그 빈칸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한국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빈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죠. 분석실 안에는 모니터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25년간 제가 본 세계는 항상 크고 강한 나라들의 게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유럽, 이 거인들이 판을 짜고 나머지는 그 판 위에서 움직이는 것. 그게 국제 질서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 거인들이 판을 짜는 동안 한 나라가 조용히 판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고요. 스스로 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역할을 채우고 있었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리쟁호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구멍을 누가 메우고 있는지까지 봤어야 했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이제라도 봤으니 된 거 아니냐?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맞습니다. 이제라도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봤다는 건 25년간 못 봤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5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지도 위에 찍혀있는 한국의 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항구, 철도, 에너지, 방산 하나하나가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계였습니다. 미국이 판을 깔았고 한국이 그 위에서 뛰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판 자체를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겨우 이제야 그 그림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만 파고들었습니다. 분석실 화면 6개를 전부 한국 관련 데이터로 채웠죠. 방산 수출, 인프라 프로젝트, 공급망 위치, 제조업 경쟁력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제가 이 나라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파면 팔수록 자꾸 다른 나라가 눈에 밟혔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제 나라였죠.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왜 자꾸 중국이 떠오르는 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한국의 숫자를 볼 때마다 중국의 숫자가 옆에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연구원, 중국의 중동 투자 데이터를 같이 띄워보십시오. 한국과 나란히요.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 한국, 오른쪽에 중국. 같은 지역, 같은 기간, 같은 분야의 데이터가 나란히 놓였죠. 먼저 중동 인프라 투자를 봤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압도적이었죠. 1대1로를 통해 중동 전역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항구 도로 산업단지. 투자 금액만 놓고 보면 한국은 비교 대상조차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투자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연구원이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죠. 중국이 투자한 프로젝트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중단된 상태였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마찰, 부채 문제, 정치적 갈등, 공사 품질 논란. 돈은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건 불확실성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쪽을 봤습니다. 규모는 작았죠. 중국에 비하면 한참 작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률이 달랐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 문제가 거의 없고 현지에서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았죠. 중국은 크게 들어가서 늘어지고 있고 한국은 작게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리젠고에게 전화했습니다. 쟁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또 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리젠워가 잠시 침묵했죠.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말해봐. 지금 중동에서 중국의 위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말 솔직하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쟁워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웨이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히 말해줄까?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란에 너무 깊이 걸쳐 있었어. 에너지 수입, 전략 자산, 정치적 연대. 이란이 안정적일 때는 문제가 없었지. 하지만 이란이 흔들리면서 우리 전체 중동 전략이 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리쟁워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이 새로운 회랑을 밀어붙이면서 중동 국가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어. 예전에는 중국과 거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지. 돈도 많고 조건도 관대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미국이 새로운 판을 깔고 있고 그 판에 올라타는 게 더 유리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게 문제야, 웨일은. 우리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다니 무슨 뜻입니까? 개입하자니 미국과 정면 충돌이야. 빠지자니 이미 쏟아부은 투자와 전략 자산이 너무 커.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리쟁워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죠. 너무 많은 곳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방향을 틀 수가 없다. 25년간 저는 중국의 크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군사 강국, 거대한 영토, 거대한 시장, 거대한 영향력. 크다는 것은 곧 강하다는 것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크기가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하기 때문에 무거웠죠. 무겁기 때문에 느렸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판이 바뀔 때 방향을 틀지 못했습니다. 이란에 묶여있고 1대1로에 묶여있고 기존 구조에 묶여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정렬했죠. 한국은 중동의 판이 바뀌기 시작하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존 시장에 집착하지 않았죠.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거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랑의 핵심 구간에 인프라를 깔고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에너지 설비를 공급했죠. 한국은 작았습니다. 인구 5천만. 국토 면적은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죠.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국제 영향력도 중국에 비하면 한참 작았습니다. 하지만 작기 때문에 가벼웠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빨랐죠. 빠르기 때문에 판이 바뀔 때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크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 작지만 누구보다 빠른 나라. 저는 화이트보드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손이 떨렸죠. 제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게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석을 계속해야 했죠. 방산 데이터를 더 깊이 봅시다. 연구원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무기 도입 추세였죠. 최근 몇 년간의 변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국 무기,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가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납기도 느렸죠. 주문하고 실제로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무기 수출에 정치적 조건을 붙였죠. 인권 이슈, 민주주의 기준, 의회 승인.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였습니다. 중국 무기. 가격은 저렴했죠.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중국 무기를 사면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나라는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품질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더 심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는 바닥이었습니다. 그 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만큼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검증돼 있었죠. 납기가 빨랐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주문하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인도할 수 있었죠. 정치적 부담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사도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사는 것 자체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는 신호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청운과 천무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죠. 이건 자격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지킬 수 있는 자격.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건 한국의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합류하는 표를 사는 거였습니다.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 연구위원님, 중국 방사는 이 구도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미 말하고 있었죠. 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가슴 한쪽이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나둘 퇴근했죠. 저는 혼자 분석실에 남았습니다. 화면의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대1로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중국이 중심에 서는 것. 그게 21세기의 질서가 될 거라고 믿었죠. 회의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선을 그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흥분해 있었죠. 이건 중국의 세기가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 프로젝트에 바쳤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해내고 있었죠. 빠르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자리 잡고 조용히 빈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에 걸려 있었지만 한국은 중동을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중국은 이란의 불안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1대1로의 무거운 짐에 허리가 휘었죠. 미국과의 대립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많은 것에 묶여 있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동이 불안정해지면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갔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방산 수출을 늘리고 인프라 계약을 따내고 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었죠.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 속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는 걸요. 방향이었습니다. 판이 바뀔 때 얼마나 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 얼마나 빨리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게 살아남는 나라와 주저앉는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살아남는 나라는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마커를 내려놓을 때 손에 힘이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나라의 수도였죠. 하지만 그 거대함이 지금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한국, 두 나라의 데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중국이 컸죠. 그런데 방향을 보면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판 위에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길 위에서 한국은 이미 뛰고 있었고 중국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중국은 커서 움직이지 못했고 한국은 작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25년의 자존심을 전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못한 채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비상등의 초록빛만 분석실을 채우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화면의 잔상이 눈앞에 떠다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한 줄짜리 메모로 넘겼던 나라가 지금은 제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알게 된 건 아직 겉면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놀라운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석가니까요. 끝까지 봐야 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비록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진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하더라도요. 그날 밤 저는 분석실이 아니라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도 켜지 않았죠. 데이터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며칠간 데이터를 파고 구조를 분석하고 숫자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를 처음부터 되짚어 봤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산업 기반이 전멸했습니다. 도시는 잿더미였고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 속에 있었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못한 수준이었죠. 자원도 없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도 부족하고 땅도 좁았습니다. 인구도 압도적이지 않았죠.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이 나라가 살아남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올라갔죠.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장악했죠. 자동차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하나씩 세계 정상권에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은 방산까지 청운과 천무가 중동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죠.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었죠.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 오랜 역사, 강대국이 될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됐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될 조건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나라였죠.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요. 그게 뭘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석실에 출근해서 연구원들에게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한국의 산업 성장 역사를 정리해 보십시오. 시대 순으로요. 연구원 하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장 연구위원님, 역사 분석은 저희 분야가 아닌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연구원이 정리한 타임라인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1960년대, 가발과 신발을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버틴 시기였죠.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철소를 짓고 조선소를 세우고 자동차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죠. 선진국들은 비웃었습니다. 철강도 모르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겠다고 한다고요. 1980년대, 반도체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가 또 비웃었죠. 메모리 칩 하나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반도체를 하겠다고 한다고.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1990년대,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 자동차, 전자, 조선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2010년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새로운 분야로 또 확장했습니다. 2020년대 방산 수출이 폭발했죠. 청웅, 천무, 잠수함, 전투기, 부품 무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판 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면서 말했죠. 이건 진화입니다. 이 나라는 위기가 올 때마다 체질 자체를 바꿔왔습니다. 가발에서 철강으로, 철강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배터리로, 배터리에서 방산으로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었죠. 투자를 많이 받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두 단계에서 멈췄죠. 자원에 의존하거나 저렴한 노동력에 안주하거나 특정 산업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쉬지 않고요. 이 나라는 평화로울 때만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를 이뤘고 외환 위기에서 구조 개혁을 해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높은 산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격변의 시기에 한국은 또 한 번 도약하고 있었죠. 리젠궈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았죠. 쟁궈,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하다. 한 가지만 인정하겠습니다. 뭘? 우리는 힘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크기로, 규모로, 물량으로. 그게 중국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력으로 자리를 만들었죠. 크기가 아니라 속도로, 규모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물량이 아니라 기술로. 리쟁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웨이룬, 네가 그 말을 하다니. 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한국은 우연히 살아남은 나라가 아닙니다. 끝없이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올라간 나라였죠. 그리고 지금 세계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이 순간에도 한국은 가장 빠르게 새로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마. 그래서 중국은 어쩌란 거야? 그건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데?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분석실 창가에 섰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죠. 고층 빌딩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를 크기로만 봤습니다. 큰 나라가 이기고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살아남는다고 믿었죠.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 대국. 그 숫자가 곧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끝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인구 5천만,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그 정도로만 봤죠. 25년 동안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빨리 방향을 바꾸고 더 단단해지는 나라입니다. 폐허에서 일어나고 위기에서 도약하고 격변 속에서 자리를 잡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거대했지만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날카로웠죠. 청웅은 하늘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천무는 판을 바꾸는 선언이었죠. 이 무기들의 이름 자체가 한국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길까지도요. 저는 돌아서서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며칠간 제가 적어놓은 문장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그중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살아남는 나라는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 문장 아래에 저는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언제나 방향을 알고 있었다.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분석실을 둘러봤죠. 25년간 이 방에서 세계를 읽어왔습니다. 수천 장의 보고서를 쓰고 수백 번의 브리핑을 하고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설계했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크기 순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분석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죠. 비상등의 초록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판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1대1로를 설계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를 꿈꿨죠. 그런데 지금 그 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 위에서 제가 25년간 무시했던 나라가 가장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밤바람이 차가웠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가려져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랬던 게 아닐까. 너무 크고 너무 밝아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별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 작은 별이 사실은 가장 빠르게 빛나고 있었는데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